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3명으로 급증해 지난 4월 1일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에도 일부 단체들은 내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춤했던 장맛비가 주말에 다시 쏟아집니다. 중부지방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에는 3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돼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국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권주자 1위로 올라선 가운데 2년 뒤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찍겠다는 여론이 여당 후보 지지를 앞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동네 의원 4곳 중 한 곳이 문을 닫으며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 먹어야 돼. 옥천 병원에 가서. 택시 타면 10분 가요. 옥천 가려면. 택시 불러 타면 10,000원 해가지고. 서울 수색 증산 뉴타운에 3개 단지가 동시에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반값 청약으로 불린 데다 최근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마저 사라지며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랜만에 국내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다시 비상 상황인데요. 하루 확진자가 그제와 어제 이틀 연속 50명을 넘더니 오늘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4개월 만입니다. 특히나 해외 유입이 아닌 지역 감염이 대부분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또 우려스러운 건 이 바이러스가 한 군데에서 퍼진 게 아니라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상현 기자입니다. 서울 신도림 콜센터의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졌던 지난 4월 1일, 당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1명이었습니다. 그 이후 국내 발생의 증가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콜센터나 물류센터처럼 한 곳에 대형 집단 발생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와 서울 사랑제일교회, 롯데리아 점장모임, 서울 통일상가, 금투자회사 등의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확진자 수는 급증했습니다. 전염력이 높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느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명의 확진자가 나온 동대문 통일상가의 경우 600개 점포가 밀집해 있지만 아직까지 감염 경로도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통일상가 바로 옆에 이렇게 임시 선별 진료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어제부터 400명이 넘는 주변 상인들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0명의 확진자가 나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예배 참석자만 1,890여 명이지만 서울시는 명단 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신도들에게 자발적인 검사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수도권 상황이 심각한데 특히나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에서 오늘 하루 동안만 확진자 60명이 추가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함께 부른 게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용인 우리제일교회입니다. 오늘 하루만 무려 60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나흘 만에 누적 확진자는 72명으로 늘었습니다. 예배 도중 마스크를 하지 않고 노래를 함께 부른 것이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주로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신도 60여 명 사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제일교회에 대해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종교시설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 기쁨 153 교회의 누적 확진자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기도는 오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 예배만 허용되고 이외의 단체 식사나 소모임 등의 활동은 모두 금지됩니다. 또 출입 명단 작성과 2m 이상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교 단체에 대해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됩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으로 제2의 대유행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PC방과 목욕탕,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이 아주 중요한 기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심 집회 상황에 따라서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 그런 절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난해 광복절 집회 모습입니다. 이 빽빽하게 모인 집회 현장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하지 말라고 해도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에 22만 명이 광복절 집회 참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 교회 교인들이 포함된 보수단체 자유연대는 이번 주말 광화문 집회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민노총도 내일 예정대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일부 단체들은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서울 도심으로 모이는 만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수도권 대유행 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40명 수준으로 2단계 상향 기준인 50명에 못 미치지만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깜깜이 환자 비율이 13.7%로 5% 기준을 훌쩍 넘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휴 기간 내라도 관련돼서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에서는 공공시설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모임 인원도 실내에서는 50명 미만, 실외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당장 다음 주 개학을 앞둔 전국 초중고등학교도 비상입니다. 경기 용인시와 부산 등 중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교육부는 다음 주 등교 방식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대규모 교내 전파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위험도 평가를 통해 등교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한동안 소강 상태였던 장마가 다시 쏟아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곳엔 300mm 이상 집중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니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안 통제됐던 한강 잠수교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재혁 기자, 지금은 뒤로 잠수교에 차가 다니고 있네요. 네, 잠수교는 어젯밤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수위가 5.5m 아래로 내려가면서 보행자 통행도 가능해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퇴근 시간 많은 차량들이 잠수교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기상청은 북한 쪽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광복절인 내일 많은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200mm, 강원 영서 150mm인데요.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엔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진 뒤 역대 가장 길었던 올해 장마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많은 비가 예고되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여전합니다. 산림청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8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산림청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이 사는 곳의 위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비가 온다는 소식에 접경지 주민들은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인 민통선 이북마을 주민들은 매번 물에 잠기는 피해를 당하며 이주를 가야 하나 고민할 정도입니다. 강경무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진 채 그대로 방치돼 있고 도로 곳곳이 끊겼습니다. 마을 내 유일한 대피소도 물에 잠겼지만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700mm 넘는 물폭탄에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던 민통선 이북마을 모습입니다. 정말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는 거지. 힘들어요. 그냥 몸 아픈 것만 생각이 여기 더는 못 살겠어요. 주변의 도움으로 일주일 넘게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엔 당시 피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앞선 집중호우로 이처럼 뚝이 무너졌는데요. 지금은 임시로 파란색 방수포를 덮어놨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 1979년 남한의 번성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하지만 저지대에 자리 잡은 탓에 지난 1996년과 1999년에도 물난리를 겪은 바 있습니다. 옛날에도 수해가 나서 여기가 강이 됐었대. 여기가 강바닥에서 집을 지은 거예요, 이게. 9년 전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배수 펌프장을 설치하고 교량도 정비했지만 이번 집중호우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내일까지 최대 150mm의 비가 내린다고 예보되면서 주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보따리를 다 싸요. 안전지대에 옮겨놓고, 그다음에 차에 좀 많이 실어놓고, 그리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면 또 안도의 한숨을 쉬고. 상당수 주민들은 더 이상 이 마을에 살 수 없다며 집단 이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장마가 물러간 남부지방은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위도 더윈데 습도가 높아서 열탕에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환경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거리엔 살수차가 등장했고 연신 부채질에도 더위는 달아날 줄 모릅니다. 폭염 경보가 내려진 오늘 전남 곡성은 33.9도, 광주는 34도까지 치솟았고 최고 습도는 100%에 달했습니다. 너무 습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죽겠네요. 땀도 계속 나고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네요. 오후 3시 기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불쾌지수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온도 대부분 30도가 넘었지만 습도가 높은 탓이 컸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몸은 땀을 공기 중으로 증발시켜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기화되지 않아 체온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기상청은 습도가 10% 높아지면 체감온도는 1도 정도 올라가는 걸로 보고 과거와 달리 올해부터는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 발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더위의 높은 습도는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어지러움과 구토 등 온열 질환이 나타나고 심하면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체온 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땀을 더 많이 흘리다 보니까 탈수와 전해질 이상까지 오는 등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습도가 높으면 이불 등 집안 곳곳에 세균이 자라기 좋아 알레르기 등 피부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여름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과 함께 에어컨이나 제습기를 틀거나 자주 환기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섬진강 제방붕괴 등 이번 수해 피해가 커진 근본적인 원인, 종합적인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년 전 감사원에서, 1년 전엔 국회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됐지만 늦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섬진강댐의 방류와 전례 없는 수위 상승, 제방 붕괴까지 겹치면서 섬진강 유역은 사상 최대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섬진강댐 등이 갑자기 많은 물을 방류해 제방이 견디지 못했는데 전문가들은 댐은 수자원공사가, 하류 하천과 제방은 국토교통부가 따로 관리하다 보니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 환경부하고 국토부는 공소가 났다 하면은 서로 떠넘기기 하겠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 걸 하자. 종합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은 2015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2015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가 각각 따로 침수 대책을 세우고 있어 효과적인 침수 예방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인 도시 침수 대응을 위해 물관리 조직의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정치권은 후속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 기능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옮겼지만 하천 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서 담당한 탓에 반쪽짜리 이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국가도시 침수방지 대책위에서 침수 대책을 통합해 관리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금씩 하락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동산 정책 논란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청와대는 지금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조국 전 장관 사퇴 직후와 같은 수치입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53%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전 세대 그리고 전 지역에서 지금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많은 손실을 봤다는 판단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가 지지도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의 질책이라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정책 라인을 재신임했고 다주택 파문을 부른 노영민 비서실장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시켰습니다.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 비서관을 외교부 1차관에 발탁해 집권 후반기 외교안보 문제를 맡긴 것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다주택 고위공직자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감안해 차관급 인사 9명을 모두 1주택자로 기용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주택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인사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출범을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방금 현 정권 지지율 소식 전해드렸는데 차기 대권 지지율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제치고 차기 대권 주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달라진 여론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차기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여당 후보 지지를 앞질렀습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지사는 한 달 전 여론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6%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이낙연 의원은 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65%로 과반을 훌쩍 넘은 상황에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경기도형 기본주택 등 새로운 대안 제시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 활동이 자유로워졌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현안에 발언을 하고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을 현 정부와 동일시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답답함,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줄곧 여당 후보가 우세를 보여왔던 전체 대권 판도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뚜렷한 야당 대권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정권 재창출 지지 여론을 앞질렀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3%, 통합당 27%로 한 자릿수로 좁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정책 기조 변화는 없다고 했는데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현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기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당은 그동안 돈을 많이 푸는 것에 인색했었죠. 지금 통합당은 다릅니다. 민주당이 보류한 4차 추경을 오히려 빨리 하고 재난지원금도 5배나 올리자 이렇게 공세에 나섰습니다. 임민찬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수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 점검을 위해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 장막까지 와가지고 우리 엉망이. 농산물 가격 안정 등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동원하든가 4차 추경을 하든가 해가지고서 이 복구에 최선을 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해로 집이 완파됐을 경우 7천만 원 이상 지원하는 등 재난지원금도 5배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2배 늘리기로 한 당정청의 결정보다 더 나아간 겁니다. 특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과는 한참 떨어지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3차 추경 당시 국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소극적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경제정책 실패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빚을 땡겨서 이렇게 더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하는 통합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 당시 추경을 급히한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지난 4.15 총선과는 다르게 선거가 없어서 그런지 추경 편성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예비비 등 현재 예산으로 수해 복구가 가능하다며 4차 추경 편성을 유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여러 건으로 계속 재판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와대 재직 시절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출석 직전 카메라 앞에 서서 검찰을 맹비난했는데요. 그 내용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달 3일 재판에서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말한 걸 정면 반박한 겁니다.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묻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검찰이 외부기관에 대해서만 엄격하다는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새 몽둥이를 휘두르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조차 들지 않은 것은 감찰 무마가 아니라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아 조사를 중단했던 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합법적인 감찰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 감찰을 종료하고 그 대상자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그런데 재판에 나온 당시 금융위 관계자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사표 수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인사에 참고하라고만 했기 때문에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검찰 조사를 받겠구나 했는데 민주당으로 간다고 해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국장은 감찰 중단 4개월쯤 뒤인 2018년 민주당목 국회 수석 전문위원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다시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직제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요. 대검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원안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찰청에 직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사흘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편안에는 범죄첩보 수집과 분석, 전국 부패범죄 수사, 대공선거 수사 등을 지휘하는 차장검사급 직책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놓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불렀던 대검 인권부도 폐지됩니다. 지난 4월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은 인권부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피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대검은 개편안 내용 상당수에 동의할 수 없거나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졸속개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아무렇게 뒤섞어 판을 깨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지 말라, 개편안을 밀실에서 확정하고 통과 의뢰로 의견을 묻는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법무부 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다시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직제 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회초리는 나중에. 네. 저 사진 속 인물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죠? 네, 대통령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죠. 대통령의 최측근 복심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지금은 힘을 실어달라면서 회초리는 평가의 시간이 오면 그때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고 싶겠죠. 네. 이번 지지율 변화에 대해 당 지도부는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오늘 오전 공개회의에서는 지지율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지율 문제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다지만 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거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는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지율이 따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지나서 효과가 좀 나타난다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종의 지금 일시적인 혼란이라고 우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는 조만간에 진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지율이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네요. 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되면 안정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통합당은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오랜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까지는 패배주의, 우리가 한다고 국민들이 알아주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자신감이라 할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수권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통합당 대선 주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쉽지 않은 숙제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실패한 때려잡자. 이번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보이네요. 네, 김 의원이 지난달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기가 북한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를 확실하게 때려잡아야 한다. 저런 말 했었죠. 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한 달 만에 말이 달라졌습니다. 다주택자를 너무 적으로 규정을 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감을 좀 키우지 않았나 좀 그런 전략적 미스가 있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기조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네. 김남국 의원은 반성문을 쓴 거네요. 네,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봐왔는데요. 지지율 떨어지니까 반성할 생각이 드나 보다, 태세 전환한다 등 냉소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함량 미달에게 공천을 줘 완장을 채워줬다며 민주당까지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네, 이 여권의 지지율 하락이 당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의사협회의 24시간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의료계 총파업은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의사들은 의과대학 정원학대 등 정부의 새 의료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마스크를 쓴 집회 참가자들이 여의대로 4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거들과 존중부터 실현하라!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모였습니다. 집회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해 이렇게 여의도공원 안쪽까지도 집회 참가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원격으로 도입 등 정부 의료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89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의사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의료 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려봤자 비인기 과목에 가지 않는 현상은 계속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수가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거죠. 지방에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의대생들 역시 열악한 수업 환경을 개선하는데 정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실습을 할 때도 장갑이나 또는 블레이드, 그러니까 파이널 같은 것도 부족해서 재활용을 하거나 다시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 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번 의료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2주 뒤에 추가 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번엔 파업에 상당수 동네 병원이 동참하면서 휴진에 들어간 병원이 전체 4곳 중 1곳 꼴입니다. 병원을 찾았다 헛걸음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병원이 많지 않은 지역 주민들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번엔 우현기 기자가 시민들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병원 문 앞에 오늘은 진료를 못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주도의 24시간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 위해 병원 문을 닫은 겁니다. 지자체에 휴진 신고를 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 3천여 개 가운데 4분의 1 수준. 문이 닫힌 줄 모르고 병원을 찾았다 발길을 돌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목이 좀 간질간질해서 병원 왔었는데 휴진이어가지고 전화하고 올 걸 후회했죠. 날도 덥고 이래가지고 또 딴 데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그렇고. 병원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보건지소가 2곳뿐인데 의사들이 휴가를 내는 바람에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은 3km나 떨어져 있습니다. 다 먹어야 돼요. 옥천 병원에 가서. 택시 타면 10분 가요. 옥천 가려면 그래야죠. 택시 불러 타면 10,000원 해가지고. 이번 장마에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곡성군. 이곳에서도 동네 병원들이 여름 휴가 등의 이유로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주민들은 수해의 병원 파업까지 겹쳐 힘들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러다 다쳐갖고 병원 신세가 있을 때 어디 누구한테 엄마하고 그 병원에 가겠냐. 다 문 닫아버렸는데 병원에서 좀 많이 협조 좀 해주시오. 일부 환자들이 문을 닫은 동네 병원 대신 서울 대형 병원을 찾으면서 응급실이 붐비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 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파업이 계속되지 않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경북 상주의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습니다. 교사가 한 학생에게 문제집 모음 파일을 보냈는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여기서 거의 똑같이 냈습니다. 교사는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상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입니다. 기말고사가 있기 2주 전인 지난달 24일, 한 학생이 사회문화 과목 선생님에게 풀어볼 만한 문제가 있으면 달라고 물었고, 교사는 260문제가 된 문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기말고사가 치러진 뒤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낸 문제 파일에서 시험 문제가 대부분 똑같이 출제된 겁니다. 사회문화 과목은 모두 23문제, 이 가운데 20문제가 똑같았습니다. 1, 2, 3, 4, 5의 숫자를 바꾼다거나 제시문에서 가나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재가공이라는 것이 너무 허술하게 된 건 사실인데, 이 사실은 해당 학생이 친구의 태블릿 PC에서 메일 계정을 확인했고 로그아웃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태블릿 PC를 쓰던 다른 학생들이 메일 내용을 보면서 알려졌습니다. 결국 문제 파일을 미리 본 학생들은 기말고사에서 모두 고득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학교 측은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사에게 확인을 했을 때 자기가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문제 파일에서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했다는 사실을 잊고 보내주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교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의도적인 공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학생들은 모두 0점 처리됩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와 학생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학교 측은 교육청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 직원들이 빗물 펌프 점검을 하다 숨졌습니다. 모두 물이 찬 곳에서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한편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전 11시 반쯤. 관리 직원 2명이 지하 2층에 설치된 빗물 펌프 점검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을 구하려 나섰던 건물 관리소장도 뒤이어 쓰러졌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직원들은 빗물 펌프 아래에 놓인 철제 덮개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빗물 펌프는 건물에서 빗물을 모아놓는 집수정과 연결돼 있는데 최근 집중호우로 집수정에 물이 차면서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피해자들이 집수정에 내려가자마자 쓰러졌다는 목격자 진술에 따라 전기감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물이 차 있으니까 땀에서 저기가 누설돼서 감전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전체 전화를 내리고 그 사람을 구조를 했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작업 당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수상한 세 자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SNS 생방송을 합니다. 봐봐 보니까 이게 정품이지 뭐 가품이야 이게. 채팅창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짝퉁 가방을 파는 건데요. 수사기관의 1년 넘은 추적 끝에 붙잡힌 34살 A씨 등 세 자매의 수법 지능적이었습니다. 가정집에 비밀 작업장을 두고 일부 고객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SNS 방송으로 가짜 제품을 팔았죠. 판매된 위조 상품만 2만 6천 점에 달하는데 짝퉁인 걸 알린 판매자, 알고 산 구매자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요? 따져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는데요. 최근엔 진품인 양 속이는 것보다 가짜인 걸 암시하고 파는 경우가 많죠. 팩트맨이 SNS로 받자와 접촉해보니 가짜는 맞지만 최상급이고 정품과 질감까지 유사하다고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팔아도 처벌받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비자가 가짜인 줄 알았어도 제3자가 가방을 볼 때 진짠지 가짜인지 혼동할 수 있고 제품이 중고 판매로 넘어갈 경우 2차 소비자가 모조품으로 착각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건데요. 짝퉁을 사는 건 어떨까요? 현행법상 단순 구매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데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외 직구로 짝퉁을 구입해서 국제 우편으로 받다간 단속에 걸려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여 우편물이나 특송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그 수량이 한대일지라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여행객이 개인 용도로 짝퉁을 구매해 가져오는 것이라면 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까지는 허용되는데 선물용이라도 품목당 2개, 총 3개 이상 가져오다가는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오늘부터 서울 아파트 3개 단지가 동시 청약에 나섰는데 요즘 청약 공고가 뜰 때마다 로또 청약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당첨되기만 하면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부동산 규제가 강해질수록 오히려 청약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에 조성 중인 아파트 단지. 증산 2구역과 수색 6, 7구역으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가가 6억 원대인데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주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정도입니다. 현재 당첨만 되면 거의 한 5억 정도의 실현 차익이 남을 거다. 이게 기본적인 빗자락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 셀 수밖에 없죠. 다음 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당첨만 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분양권 전매 금지 전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최소 30통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청약 관련 문의만. 사실 많이 피곤할 정도로.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분양에서도 400여 가구 모집에 2만 7천여 명이 몰리며 광진구 사상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청약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아파트 평균 초기 분양률도 점점 높아지면서요. 지난 2분기에는 9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했다는 겁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어떤 단지에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청약 통장 가입자가 많기 때문에 청약 열기는 여전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서 시중의 유동자금이 계속 청약 시장으로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전세는 자취를 감추고 반전세가 빠르게 늘고 있었습니다. 말이 반전세지 보증금은 높고 다달이 나가는 월세 임대료도 적지 않아 서민 주거 부담은 이중으로 커진 셈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촌. 지난 70 부동산 대책을 전후로 가뭄에 콩나듯 나오던 전세 매물을 이젠 아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달 들어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의 전월세 거래는 모두 3건이었는데요. 이 거래 모두 다 반전세였습니다. 이 전세 상황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나와서 거래를 재계약하신 분들이 서울 송파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이달 들어 거래된 11건 중 7건이 반전세였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경우 2달 전까지만 해도 전세 8,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엔 보증금 7, 8억 원에 매달 15에서 30만 원을 내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달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1,900여 건 가운데 240여 건이 반전세였습니다. 지난 6월 9.5%였던 반전세 비중은 지난달엔 10% 정도에서 최근엔 약 12%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들이 많아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에 준하는 목돈을 주면서 다달이 임대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반전세로 선호했고 세입자 입장에선 보증금의 월세 부담까지 지게 됐습니다. 월세 물건이 늘어난다고 하면 가을 이사철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을 공언했지만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입자로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코로나19 역시나 끝까지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석 달 넘게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했던 뉴질랜드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더니 이틀 만에 17명으로 늘었습니다. 첫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슈퍼마켓에 생필품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102일 동안 코로나19 추가 감염자가 없었던 뉴질랜드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식료품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오클랜드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첫 감염 경로는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All of the 13 new cases, bar one, have already been linked to existing cases and to that cluster. For the 13th case, and that person is currently in hospital, the link is still under investigation. 지난 3월 말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뉴질랜드에선 한 달 동안 학교와 상점이 문을 닫고 국민 모두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철저한 방역 속에 5월 1일 이후에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아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기도 했습니다. I think just the nature of the virus means that it's very difficult to contain. I think we've been talking about having a second wave for so long that it's not that surprising. 뉴질랜드 정부는 2주일 동안 오클랜드 지역에 3단계 봉쇄령을 내리고 나머지 지역에는 10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2단계 경보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내일이면 일제의 침략이 끝나고 광복을 맞은 지 75년째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집, 내가 일하는 건물이 등본상 일제시대 일본 회사 소유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서울에만 일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3,000곳이 넘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이 문제의 장소들을 찾아봤습니다.
대기업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서울의 한 특급 호텔입니다. 그런데 이 호텔 건축물 개장을 떼보면 최근까지도 고바야시라는 이름의 일본 회사 소유로 적혀 있었는데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실 이 호텔은 일제강점기 일본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호텔을 짓기 40여 년 전 이 땅은 일제시대 공장 부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고 70년 넘게 토지대장에는 일제시대 일본 회사의 소유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들은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을지로와 충무로 일대에 특히 많습니다. 폭이 채 2m도 안 되는 좁은 골목길이 일제 관공서 소유로 등록돼 있는가 하면 1970년대에 재개발된 상가 땅은 일본인 개인 소유로 기록돼 있기도 합니다.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소문 역사공원도 등본상에는 일본 사람이 보유한 가정집으로 돼 있습니다. 시골 농사 짓는 땅도요, 막 일본 앞대비들이 뺏어갖고 그 앞으로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 부자들 땅 뺏어가지고 일본 놈들 앞대비 주고 그랬어요. 서울시에만 3,000곳이 넘는 땅이나 건물에 이런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토지대장 속 일제 잔재 기록들을 모두 지우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와 항공사진 판독 등을 통해서 국가 소유로 귀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는 올해 단순히 서류상 일본 이름 몇 글자를 지우는 작업이 아닌 우리 땅의 혼을 되찾는 의미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홍콩에선 반중 언론인까지 체포,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홍콩 현지 언론은 민감한 기사에 기자들 이름까지 지우며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성혜란 특파원이 홍콩 언론인을 통해 현지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반중 성향의 홍콩 매체 빙과일보 창업주 지미라이가 체포된 지난 10일. 홍콩 경찰 200여 명이 빙과일보 사옥에도 들이닥쳤습니다. So I don't know why the police was looking at the protest note. He did search the human resources department, which is we kept all the employees' information. 홍콩 경찰은 빙과일보 후원 내역을 샅샅이 뒤졌고 선별된 언론사만 압수수색 현장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익명을 요청한 홍콩 언론인은 보안법이나 시위와 관련한 민감한 과거 기사에선 기자들의 이름을 감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Showing all the reporters' name in the article just before law effectives. They try to protect us not to be sued of protesters that he or she interviewed during the last year protests. 중국 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지만 보안법에는 중국 당국의 적대적인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Including you feel scared when you write an article? I will think about it. Oh, I'm writing it's related to the security law. Give me some trouble or something. 창업주가 체포된 뒤 빈과일보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지지를 보내는 홍콩 시민들이 있어 언론인들은 오늘도 펜을 듭니다. The line on the front page was "We shall fight on." As the Hong Kong people are supporting us, I think we will keep doing our job. We lost Apple Daily. These wars will be eliminated. Hong Kong will only let one voice left.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화산 폭발 공포에 또다시 떨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인명피해를 낸 시나붕 화산에서 화산재가 분화해서 마을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분화구에서 화산재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을과 거리는 물론 농작물도 화산재로 뒤덮여 온 세상이 잿빛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시나붕 화산이 어제 하루 동안 3차례나 분화하면서 주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나붕 화산 분출로 2014년에 16명, 2016년에 7명이 숨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난당국은 용암이 흘러 대규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경 5km 이내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을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후 미국 로스앤젤레스 북부 레이크 휴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입니다. 지금까지 4,450만 제곱미터를 태웠는데 현재 진화율은 5%에 불과합니다. But we're concerned that once this cloud cover goes away, they're going to see a lot of active fire activity, especially tomorrow into the weekend. So we're going to do. 지난달 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도 이제 80% 진화된 상태로 이번 산불도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습니다. 차를 세운 경찰관이 급하게 달려갑니다. 휠체어를 탄 남성이 기차선로 중간에 멈춰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있는 힘껏 남성을 선로 밖으로 끌어당기자마자 달려오던 기차가 순식간에 옆을 지나칩니다. When I fell to the ground and I heard the noise like the train had crashed into something, my initial thought was I didn't get to him on time. 휠체어 바퀴가 선로에 끼어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인데 경찰관의 용기로 한 생명을 구한 겁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꼴찌팀 에이스의 숙명일까요? 한화 장시환이 8년 전 류현진처럼 비운의 연속입니다. 잘 던지는데 1승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사공성근 기자, 오늘 장시환 선수 어떤가요? 네, 비운의 에이스 장시환의 1승 얻기가 오늘도 참 어렵습니다. 그동안 잘 던지고도 불펜에서 승리를 지키지 못해서 수운이 따르지 않았었죠. 오늘은 경기 초반부터 재구난조로 4회까지 5실점하고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장시환의 평균 자책점은 4.20으로 국내 선발 투수 4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도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한화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15번 선발 등판에서 고작 3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선의 힘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불펜 난조로 5승이나 날렸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 승리를 지키지 못한 신인 김재욱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필승조 역할을 하는 젊은 투수들은 오늘 경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맞겠다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던지겠습니다. 한타자 그냥 좀 잘 막아서 팀이 이길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류현진도 미국 진출 직전인 2012년 잘 던지고도 9승밖에 거두지 못했고 팀은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류현진처럼 이제는 장시환이 비운의 에이스로 팀을 끌고 가야 합니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한화가 국내 투수진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도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티스틱 스위밍은 여자 선수만의 종목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가수 변진섭의 아들 변재준이 국내 1호 남자 선수로 등장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구호에 맞추어 안무 연습에 열중하는 두 사람. 물에서 하는 발레인 아티스틱 스위밍 고등학생 선수들입니다. 이 중 이 남학생은 국내 최초 남자 선수이자 가수 변진섭의 아들인 변재준 군. 어머니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주영 감독입니다. 2015년 남자도 출전이 가능한 혼성 듀엣 종목이 생기면서 아티스틱 스위밍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었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그냥 엄마한테 한번 상담하다가 엄마가 한번 추천했어요. 그 싱크로를 하는 게 어떠냐고. 어머니의 운동신경과 아버지의 리듬 감각을 물려받은 변군은 2018년 캐나다 오픈 대회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지난달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으로 열린 가상대회에서는 14국 선수와 겨뤄 최종 2위를 기록했습니다. 남자 선수에겐 불모에 가까운 종목이지만 열심히 훈련하며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호로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로서 우리나라에 더 이렇게 알리고 더 멋진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만큼 유명해지고 싶죠. 아빠 정도만큼은 엄청. 대한민국 1호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 변재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번 주말 중부지방은 막바지 장맛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유난히 길었던 올해 장마가 마지막까지 강한 비를 뿌릴 텐데요.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에 100에서 200mm, 경기 남부에는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에는 최대 150mm, 영동과 경북 북부에는 20에서 80mm, 또 그 밖에 충청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폭염특보가 내려진 충청 이남 지역은 무더위가 비상입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에 건강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장마는 일요일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중부지방에도 본격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위안부 기림의 날 행사. 오늘 이 자리에서 이용수 할머니는 너무 서럽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를 30년이나 했지만 일본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외쳤다. 수요 집회를 말하는 거죠. 할머니는 이제 수요 집회를 폐지하고 한국과 일본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 피해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그래서 더 무게감 있게 들립니다. 일본 학생들에게 제대로 역사를 알려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今まで慰安婦問題っていうものを日韓の政治的な枠でしか見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할머니들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화답했습니다. 일본 정권을 겨냥해 반일 감정을 확산시키는 운동은 속 시원하고 쉽습니다. 그보다 어렵지만 그만큼 중요한 미래 세대 교육. 이용수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